세상에는 수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부활하며 세계의 중심에 서온 도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불굴의 도시 파리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화려하고 로맨틱한 모습 뒤에 숨겨진 피와 땀, 눈물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파리의 역사는 상상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파리 근방에는 무려 1만 년 전부터 인간이 거주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파리라는 이름이 생겨난 건 기원전 2세기경이었죠. 당시 센 강변에 정착한 갈리아족의 한 부족인 파리시족이 이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이곳을 루테시아라고 불렀는데요. 이 지역이 북유럽과 지중해를 잇는 핵심 교역로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독자적인 금화를 만들 정도로 번영했죠. 그런데 이런 번영이 오히려 화를 불러왔습니다. 당시 세력을 확장하던 로마 공화국에 눈에 띈 거예요. 기원전 50년대 로마는 갈리아 정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기원전 52년에는 마침내 루테시아 성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파리시족과 다른 갈리아 부족들이 연합해 로마에 맞섰지만 결국 참혹한 패배를 당했죠. 승리한 로마인들은 센강 왼쪽에 새로운 도시를 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루테시아 파리시오룸이었습니다. 로마식 도시 계획에 따라 건설된 이 도시에는 포럼과 신전, 바실리카가 들어섰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축물은 1세기에 완공된 원형 경기장이었는데요.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당시 도시 인구가 8,000명 정도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크기였죠. 루테시아는 2세기와 3세기 동안 꾸준히 성장했지만 리옹 같은 대도시에 비하면 여전히 소규모 지방도시에 불과했습니다. 3세기 중반에는 이 도시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 드니가 이곳에 기독교를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도들을 잔혹하게 박해했는데 성 드니도 신앙을 포기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순교한 언덕은 지금의 몽마르트르인데 훗날 그의 무덤 위에 교회가 세워져 현재까지 생드니 대성당으로 남아있죠. 3세기 후반부터는 야만족들의 침입이 빈번해지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도시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센강 한가운데 있는 시테섬으로 피신했어요. 왼쪽 강둑의 로마 건축물들은 버려졌고 그 돌들은 섬 주변에 방어벽을 쌓는 재료로 재활용됐습니다. 이것이 파리 최초의 성벽이었죠. 305년경부터는 도시 이름도 키비타스 파리시오룸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곧 라틴어로 파리시우스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5세기에 서로마 제국이 몰락하면서 파리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훈족과 프랑크족 같은 야만족들의 반복적인 공격에 시달렸지만 성 제네비에브라는 여성이 도시 방어를 지휘하면서 파리는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훗날 파리의 수호 성인으로 시성됐습니다. 5세기 말 프랑크족이 북부 갈리아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이 지역의 프랑크 문화, 즉 프랑스 문화의 토대가 마련됐어요. 클로비스 1세 치하에서 파리는 프랑크 왕국의 수도로서 상징적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751년에 카롤링 왕조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파리는 정치적 중요성을 잃고 여러 종교 기관들만 남은 지방도시로 전락했죠. 이런 상황은 오히려 해외 침입자들에게 매력적인 목표가 됐습니다. 9세기의 바이킹들이 센강을 따라 올라와 반복적으로 도시를 공격했거든요. 처음엔 돈을 주고 물러가게 했지만 885년에는 본격적인 공방전이 벌어졌고 결국 바이킹들을 물리쳤습니다. 987년 카페 왕조가 등장하면서 파리는 다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엔 파리 근교만 지배했던 카페 왕들이 점차 세력을 확장하면서 파리는 프랑스 왕국의 문화와 상업, 종교, 정치의 핵심 도시로 거듭났어요. 중세 시대에 건설된 많은 랜드마크들이 지금도 파리의 상징이 되어 있죠. 시테섬에는 최초의 왕궁이 있었는데 현재는 팔레드 저스티스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독특한 특성이 발달했어요. 왼쪽 강둑은 생트 제네비에브와 생제르맹 데프레의 대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구가 됐습니다. 1150년에 파리 대학이 설립되면서 유럽 전역에서 학자와 학생들이 몰려드는 학문의 중심지로 발전했죠. 반면 오른쪽 강둑은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번성했어요. 시장과 작업장, 항구, 상점들이 밀집해 도시의 심장부 역할을 했습니다. 12세기 말이 되자 늘어나는 인구와 경제 활동으로 인해 더 튼튼한 방어 시설이 필요해졌어요. 필리프 2세는 센강 양편을 둘러싸는 견고한
견고한 석조 성벽을 축조했습니다. 1213년에 완성된 이 성벽에는 수많은 탑과 성문이 설치됐죠. 왕은 또한 진흙투성이었던 거리들을 포장하고 외부 위협에 대비해 도시 북쪽 끝에 루브르 요새를 건설하도록 명령했어요. 파리의 중세적 변신에서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는 새로운 대성당 건축이었습니다. 1160년경 모리스 드 쉴리 주교가 노트르담 대성당 건설을 시작했어요. 1163년에 첫 번째 돌을 놓았고 1182년에 제단이 봉헌됐습니다. 공사는 2세기에 걸쳐 이어졌지만 대성당의 탑과 파사드는 곧 파리 지평선을 장식하며 고딕 건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어요. 같은 양식의 절정은 루이 9세 시대에 나타났는데 그는 가시관과 다른 성유물들을 보관하기 위해 1241년부터 1248년까지 왕실 예배당인 생트 샤펠을 건설했습니다. 14세기 초 파리는 약 20만 명의 주민을 거느린 유럽 최대이자 최고 인기 도시가 됐어요. 1356년부터 1383년까지 샤를 5세의 통치하에 새롭고 더 넓은 성벽이 축조됐고 도시 동쪽에는 바스티유라는 새로운 요새도 세워졌습니다. 이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파리 시민들의 삶은 엄격한 사회적 계급 제도에 의해 좌우됐어요. 빈민층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위로 장인들과 은혜 상인, 은행가들, 성직자들 그리고 최상층의 세습 귀족들이 있었죠. 파리의 급격한 성장은 부작용도 낳았습니다. 거리가 혼잡해지고 위생 상태가 악화되면서 질병이 번식하기 쉬워졌어요. 1340년대 후반 유럽 전역을 휩쓴 흑사병이 1348년 파리에도 상륙해 약 5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질병 외에도 폭력이 일상이었어요. 살인이 중범죄의 55에서 80%를 차지할 정도였는데 대부분 개인적 모욕이 치명적 대결로 번진 경우였죠. 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 초까지 벌어진 100년 전쟁으로 파리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변 농촌은 약탈하는 군대들에게 끊임없이 유린당했고 도시 자체도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어요. 1420년에는 영국군이 파리를 점령했고 1431년에는 노트르담에서 영국의 어린 왕 헨리 6세가 프랑스 왕으로 대관식을 올렸습니다. 영국 지배는 1436년까지 계속됐고 이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도시를 떠났죠. 프랑스가 파리를 되찾은 후 도시는 이전의 번영을 회복했습니다. 1500년 인구는 25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프랑스와 1세 통치기에 파리는 다리와 분수, 시청으로 사용된 오텔 드 빌 등 새로운 르네상스 양식 건물들의 건설 붐을 경험했습니다. 프랑스화는 또한 파리를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로 강화하려 했어요. 1531년 파리 대학의 히브리어, 그리스어, 수학을 가르치는 새로운 학부를 신설했고 약 75개의 인쇄소가 들어서면서 16세기 후반에는 다른 어떤 유럽 도시보다 많은 책이 파리에서 출판됐습니다. 그런데 16세기 후반 파리는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기를 맞았어요. 1562년부터 1598년까지 프랑스 종교전쟁이 전국을 휩쓸었거든요. 가톨릭의 거점이었던 파리에서 1572년 8월 23일 많은 저명한 개신교도들이 미래 왕 앙리 4세의 결혼을 축하하러 모였습니다. 그날 밤 왕실이 개신교 지도자들을 암살하라고 명령했는데 표적 살인이 광범위한 학살로 확산됐어요.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학살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파리에서만 약 3,000명이 죽었고 폭력은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앙리 4세가 직접 도시 재건을 주도하면서 보주 광장과 퐁네프 등을 건설했는데 퐁네프는 파리 최초로 주택이 없는 다리였습니다. 하지만 1610년 그가 종교 광신자에게 암살당하면서 노력이 갑작스럽게 중단됐어요. 그의 후계자들 하에서도 파리는 계속 발전했습니다. 미망인 마리 드 메디시스는 1615년 룩셈부르크 궁전을 짓게 했고 아들 루이 13세는 수석장관 리슐리웨 추기경과 함께 파리를 유럽의 문화 수도로 만들려 했어요. 로마 교회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건축 양식을 도입하고 센강을 가로지르는 5개의 새 다리를 건설했으며 루브르와 아카데미 프랑세즈, 왕립회화조각 아카데미 같은 기관들을 설립해 도시의 예술적 재능을 육성했습니다. 1643년 루이 13세가 죽고 어린 아들 루이 14세가 왕위를 계승했지만 곧 정치적 불안정이 뒤따랐어요. 강력한 파리 귀족들이 왕권의 반기를 든 반란이 1653년까지 계속됐고
이 때문에 젊은 왕은 파리에 대한 오랜 불신을 갖게 됐습니다. 1671년 그는 아예 왕궁을 도시 밖 베르사유로 완전히 이전해버렸어요. 왕이 없어진 상황에서도 파리는 계속 번영했습니다. 이제 쓸모없어진 옛 성벽들은 점차 철거되고 넓은 가로수길로 대체됐어요. 1680년 도시 인구는 50만 명에 달했습니다. 대다수가 여전히 가난했지만 중산층은 늘어나는 극장과 카페, 레스토랑을 즐기기 시작했죠. 18세기 초 도시는 계속 확장됐고 샹젤리제가 튀르리 정원에서 센까지 배치되면서 거리와 기념물의 웅장한 축 설계의 일부를 형성했어요. 하지만 지난 세기에 지어진 수많은 건축적 경이로움에도 불구하고 파리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붐비는 건물로 가득한 더럽고 구불구불한 골목들의 빽빽한 미로로 남아 있었습니다. 더 깨어있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사상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볼테르와 장자크 루소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도시의 카페를 자주 찾았는데 이곳들이 뉴스 교환과 철학 토론, 새로운 혁명적 사상 전파의 주요 거점이 됐습니다. 1789년 무렵 많은 파리 시민들의 군주제에 대한 충성심은 점점 식어갔는데 주로 루이 16세의 잘못된 경제 정책과 반복적인 증세 시도 때문이었어요. 그해 여름 재무장관 해임에 항의하던 시위가 폭동으로 확대되면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10년간 파리는 세계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들의 진원지가 됐어요. 프랑스가 절대 군주제에서 공화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폭력과 파괴, 정치적 격변을 겪었죠. 가장 상징적인 순간은 1793년 2월 21일 플라스 드 라 레볼리시옹에서 루이 16세가 단두대로 처형됐을 때였습니다. 폭력과 정치적 불안정은 1790년대 내내 지속되다가 1799년 11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젊은 장군이 권력을 잡았어요. 그는 총재 정부의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을 제2일 통령으로 임명했습니다. 나폴레옹 치하에서 파리는 혁명의 혼란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1804년 12월 노트르담에서 황제로 즉위한 그는 파리를 고대 로마에 버금가는 제국의 수도로 변모시키려 했습니다. 센강의 새로운 다리들과 자신의 동상이 올려진 방돔 광장의 기둥,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개선문 같은 웅장한 기념물들을 건설했어요. 1815년 나폴레옹이 몰락한 후 파리는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 연합군에게 잠시 점령됐고 루이 18세 하에 보르봉 왕정이 복구됐습니다. 그는 입헌군주로 통치했지만 1824년 그의 형 샤를 10세가 왕위를 계승하면서 통치가 점점 억압적으로 변했어요. 1830년 7월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칙령이 발표되자 파리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7월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며칠간의 격렬한 시가전 끝에 샤를과 그의 가족은 파리를 떠나야 했고 대신 시민왕 루이 필리프가 새로운 입헌군주로 선포됐어요. 루이 필리프의 통치는 파리 최초의 철도역을 포함한 산업 성장과 인프라 개발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급속한 인구 증가로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불평등에 직면하게 됐어요. 1830년대 내내 연속적인 봉기들이 파리를 뒤흔들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832년 반란으로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브로 불멸의 명성을 얻었죠. 불만이 고조되자 1848년 2월 혁명이 발생해 대규모 시위로 군대가 왕을 저버리게 만들었고 왕은 퇴위하고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그해 말 나폴레옹 1세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프랑스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어요. 하지만 재선이 헌법상 금지되자 1851년 12월 쿠데타를 일으켜 이듬해 자신을 나폴레옹 3세 황제로 선포하며 제2제정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황제는 외젠 오스만의 지휘하에 야심찬 도시 재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목표는 실업 해소와 깨끗한 물, 빛, 공기, 열린 공간으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스만은 원래 12개 구역을 넘어 도시 경계를 확장하고 주변 공동체들을 합병해 오늘날 파리를 정의하는 20개 아롱디스망을 만들었어요. 울창한 중세 주거 지역에는 넓은 가로수
버스길이 조성되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가르 디 노르와 가르 드 리옹 등 새롭게 재건된 기차역들을 연결했습니다. 이 시기 파리는 산업활동의 중심지이자 글로벌 금융센터가 됐어요. 파리 증권거래소는 투자를 위한 주요 증권시장으로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3세의 통치는 재앙으로 끝났어요. 1870년 9월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중 스당 전투에서 패배하고 포로가 된 그는 퇴위했고 파리는 프로이센군의 포위를 받게 됐습니다. 1870년부터 1871년 겨울 파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양이와 개쥐, 심지어 동물원 동물까지 먹어야 했어요. 몇 주간의 포격 후 1월 28일 파리가 항복했지만 프로이센군은 도시를 잠깐만 점령했습니다. 권력 공백 상황에서 급진적 지방정부가 등장해 파리 코민을 장악했어요. 사회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들이 주도한 코밀은 광범위한 사회개혁을 시도했지만 겨우 2개월만 지속됐습니다. 그해 5월 프랑스 정부군이 도시를 탈환하기 위한 잔혹한 공격을 시작했고 일주일간의 격렬한 시가전으로 수천 명이 죽었어요. 함락 후 파리는 보수적인 국민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놓였고 반항 정신은 강제로 진압됐습니다. 그 후 수십 년간 파리는 벨 에포크로 알려진 문화적, 예술적, 상업적 변화의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물면서 도시는 세계적 근대성의 중심지이자 부유층의 놀이터로 번영했어요. 르봉마르쉐와 갤러리 라파에트 같은 대형 백화점들은 대량 소비 문화의 탄생에 기여했습니다. 1855년부터 1900년까지 5차례의 만국 박람회를 통해 전 세계를 놀라게 하며 수백만 방문객을 유치하고 산업, 예술, 기술 분야에서 도시의 혁신을 선보였어요. 이런 시설 중 하나가 원래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 박람회를 위해 임시로 건설된 에펠탑이었는데 큰 인기를 얻어 도시 스카이라인의 영구적이고 상징적 특징이 됐습니다. 이 시기 파리가 현대미술의 중심지로 부상한 것도 중요했어요. 운동 초기에는 에두아르 마네와 클로드 모네 같은 예술가들이 인상주의를 개척했고 19세기 말에는 르누아르, 피카소, 툴루즈, 로트렉, 마티스 같은 예술가들의 고향이 됐죠.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파리도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1914년 9월 독일군의 진격으로 포위 위협을 받았지만 600대의 파리 택시가 6,000명의 병력을 전선으로 수송하며 유명한 마른 전투에서 공세를 중단시켰어요. 전쟁 중 도시는 산발적인 공중 폭격과 비행선 공습, 80마일 떨어진 곳에서 포탄을 발사하는 독일 파리포의 장거리 포격을 견뎌냈습니다. 전쟁 후 파리는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배급제 문제에 직면했지만 1920년대에는 다시 한번 문화 수도로 번성했어요. 어니스트 헤밍웨이,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제임스 조이스 등의 작가, 예술가, 음악가들이 몰려들었고 재즈 음악이 번창하면서 파리의 작지만 성장하던 흑인 커뮤니티가 재능을 선보일 플랫폼을 제공받았습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후 프랑스가 전쟁을 선포했어요. 독일군은 프랑스 방어선을 간단히 우회해 1940년 6월 총 한 발 쏘지 않고 사실상 아무런 저항 없이 파리에 입성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비시로 이전됐고 도시 자체는 독일군 최고 사령부의 행정 중심지가 되면서 많은 카페와 호텔, 극장, 영화관이 새로운 점령자들을 수용해야 했어요. 파리 시민들에게 점령은 굴욕과 빈곤, 억압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유대인 주민들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은 이들은 없었어요. 노란 다윗의 별 착용을 강요받고 공적 생활에서 배제된 12,000명 이상의 파리 유대인들이 잡혀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로 추방됐습니다. 4년간의 독일 통치와 프랑스 저항운동의 성장 끝에 1944년 8월 연합군이 파리 거리를 행진하며 군중을 열광하게 하면서 파리는 마침내 해방됐어요. 전후 수십 년간 파리는 새로운 변화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재건 노력은 수년간의 손상과 방치를 복구하는 데 중점을 뒀고 북아프리카와 중부 아프리카의 이전 프랑스 식민지에서 온 이민자들의 물결이 도시의 문화적, 사회적 풍경을 바꿔놓았어요. 1980년대 이르러 파리는 국제적 명성을 상당 부분 회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술과 요리, 문화의 세계적 중심지로 널리 인정받으며 미적 아름다움뿐 아니라 뛰어난 회복력으로 지속적인 매력을 창출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파리의 화려한 모습 뒤에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듭된 파괴와 재건,
고통과 영광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낸 파리는 여전히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영원한 도시로 남아 있는 것이죠.